이미 이재명, 정진상, 김용과의 삼각관계, 그 넘볼 수 없는 끈끈한 삼각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이 됐다. 검찰 수사가 미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모습이 시종일관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 수사 아직까지 언론지상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이어갔죠. 이론 한 푼 받지 않았다가 어제 얘기인데요. 글쎄요, 되풀이하기 싫었던지 아니면 이론보다도 사탕 유세 하나가 얼마가 하나요? 어제는 이론 한 푼 받지 않았다. 오늘은 사탕 한 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공을 폈습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은 대장동 특검 얘기를 또 꺼냈죠. 좋다. 대장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를 물고 늘어주면은 특검을 하겠다. 특검을 하자. 이거는 내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윤석열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도 지금 천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가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도 지금 긴급 체포를 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좋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특검을 공동으로 하자. 나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한 의혹을 다 특검으로 풀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마지막에 질문을 할 때 김용 관련 8억 플러스 알파죠. 20억을 요구를 했고 8억이 건너됐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오늘은 특검만 얘기를 하겠다. 오늘은 특검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오늘 하겠다. 온 국민이 이 기자들을 대신해서 이 묻고자 하는, 기자들은 뭐 언론인들은 저도 기자 생활 어줍지 않게 한 30년을 지금 동아일보에서 했지만은 글쎄요, 어떻습니까? 대개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기자들이 대신 묻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언론인의 그 질문은 국민들의 질문 사항이라고 성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정치인들, 관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특검 얘기만 나는 하겠다라고 딱 선을 긋고 다른 얘기는 오늘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뭐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묻고 싶은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오늘은 내가 특검을 주장을 다시 할 거니까 그것만 들어라. 참 이것처럼 도도한 거를 넘어서 언론 무시를 하는 게 없죠. 그렇다면 기자들 질문을 왜 하라고 합니까? 본인이 특검 얘기만 하고 보도자료만 써서 하죠. 다시 한번 특검을 촉구한다라는 보도자료 한 장 내면 될 걸 왜 저렇게 특별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은 그게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기자들을 다 와라라고 얘기할 때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도 내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바로 기자회견이라는 그런 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언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저럴 때는 언론에 대한 당신들이 그 언론은 알아서 하고 나는 오늘 이 특검 얘기만 하겠다. 부산저축은행 그 흐름, 부산저축은행에서 무슨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그 의혹도 대장동의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출처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그것을 수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던 그것부터 가리자 하는 얘기를 일단 그 물타기죠, 물타기. 윤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의 공방은 뭐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얘기는 딱 끊고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해보시죠. 그때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라는 얘기로 되받아치는 모습을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수도 없이 봤는데요. 글쎄요, 그대로 그 장면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데자뷰라고 그러죠. 기시감. 기시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특검, 대장동 게이트, 아이고 이거 오늘은 얘기는 안 한다. 특검 얘기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참 그렇습니다. 예, 어떨 때는 언론의 속성을 뭐 아주 잘하고 이 언론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올려 주시길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도 결정적인 상황에는 지금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알 수 있는 게 당신이 측근이라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던 김용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위해서 8억 플러스 알파 수수 관계가 검찰 측에서 수사가 나왔다. 처음에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이 전달이 되도록 하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은 또 유동규 쪽에서 일적 배달 사고라고 그러죠. 배달 사고. 예, 돈을 꿀꺽했다는 그런 정황도 드러난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돌켰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이런 것은 법원이 발부를 합니다. 검찰에서 이 사람 의혹이 있다. 야, 그럼 구속해. 이런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친다고 그러죠. 구속영장을 치면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가 뭐 수백 장, 많을 때는 수천 장으로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대략 한 하루 하고 반나절 정도로 열심히 그거를 읽고 파악을 하죠. 이 사람은 인신 구속이 필요하겠구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도주할 우려도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함부로 인신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다가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다 의혹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구속이 되지 함부로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무리 법치 국가로 해도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구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김용은 48시간 긴급 체포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긴급 체포는 구속영장의 전 단계로서 딱 48시간만 신병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48시간이 지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풀어주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거나.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 발부를 할 때 상당 부분 혐의가 드러나고 구체적인 증언과 증인이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마당이니까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48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양갈래 선택밖에 없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이 되는 시점은 내일 새벽 정도가 되겠죠? 네, 바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김용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100%다라고 제가 단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매우 높다. 그렇다면 김용의 구속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대선자금, 불법 대선자금이 흘러갔다. 불법 대선자금이 자기가 주군으로 모으셨던 대선 후보 이재명의 보고가 안 됐을까? 이재명은 몰랐을까? 그럴 리는 만무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제 기자 생활의 경험을 녹인 상태의 잠정 결론입니다. 주군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 김용이 마음대로 그걸 썼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재명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지금의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좌진상, 우김용,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핵심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입에서 아이고 유동규가 내 측근이라고요? 하하, 내 측근 되면은 적어도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죠 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얘기, 뭐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었겠습니다. 바로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할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운명 공동체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어찌 보면은 이재명이 그야말로 이 출세 지상주의, 정말 아주 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 중앙대 법대 가서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시만이 내 살 길이다라고 이른바 입신양명의 길로 고시를 선택을 하고 그야말로 출세 지향적 그 대학 때 그 흔했던
화염병 하나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고시를 붙어야 돼. 그래서 출세를 해야 돼.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해서 나 출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동권하고 굉장히 운동권 출신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동 이 정진상과 김용은 어떻습니까? 그런 주군을 모셨다는 것은 이 친구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뭡니까? 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야말로 올곧고 어떤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그야말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야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있지 않고 바로 이재명을 내 주군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정진상과 김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이상의 정치적인 야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제 거의 사법 처리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주군 타령만 계속할까요? 주군 아직도 내 주군은 이재명이다. 그러고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진상, 김용과의 삼각관계, 그 넘볼 수 없는 끈끈한 삼각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사법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이다. 네,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상 막을 내릴 위험에 처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재명 처음부터 그랬죠. 예, 3월 9일 네, 대선 끝나고 제가 3월 10일 네, 이 김동완 하이파이브 11시에 이 방송을 할 때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명이 아슬아슬하게 대권에 떨어졌는데 낙선을 했는데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을 때 제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차기 민주당 대선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한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아마 속으로는 아유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유력한 후보고 민주당에 이낙연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들시들한데 그러면 이재명이 또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 김 박사는 저렇게 단언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적지 않게 아마 계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 지형상 또 제가 이 30년 기자 생활을 한 그 생각으로 저런 그 사법 리스크를 껴안고 다시 5년 후에 대권에 도전에 성공을 한다? 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체계가 아무리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법체제가 친 그 민주당이라든가 그 당시에 친여 세력들이 대법원부터 헌재 재판까지 다 줄줄이 채워졌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방탄 옷을 입고 두 기업, 세 기업으로 이 총알을 막는 그런 방탄을 하더라도 글쎄요, 이미 총알은 지금 방탄복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총 얘기하니까 조금 방송에서 그렇습니다만, 흔히 검찰의 그 칼날이 목까지 겨냥을 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씁니다만은 총이나 칼이나 위협적인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어떤 삼각편대 그리고 그 끈끈한 이른바 성남의 그 철옹성 같은 그 성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정치 생명에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끝났다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재명, 정진상, 김용 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정진상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정진상의 역할이 김용 대변인보다도 훨씬 더 엄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크릿한 기밀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만 따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예로 성남FC의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죠. 이재명인데 사실상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이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이재명이 모든 성남FC 관련된 것은 정진상과 상의를 하라라는 얘기를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구단주는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이었다라는 것이 성남시청에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성남FC 지금과 같은 돈 170, 80억이란 돈을 기업들한테 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교도소 담벼락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형국인데 한 사람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딱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정진상이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종합을 해봐도 김용보다는 정진상이 이재명 게이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왼팔 오른팔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정진상이 더 히든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돈의 흐름을. 그런데요, 지금 먼저 김용을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잘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요. 예. 정진상이 그렇게 키맨이라면은 정진상부터 훅 들어가서 정진상을 이 구속을 시키고 거기서 다 증언 받아내고 하면은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수사 기법상 그렇습니다. 김용도 아직까지 정진상은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진상을 저렇게 체포를 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정진상을 이렇게 수사하는 단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김용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무리 감춰도 이제 곧 정진상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저렇게 체포나 구속을 해서 다 얘기를 할 텐데 나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정진상이가 줄줄이 어차피 부를 텐데 그렇다면은 내가 주군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고도 안 했다,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했다, 다 돈 흐름을 내가 다 컨트롤을 했다, 뭐 이렇게 혼자만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건 검찰의 수사의 한 기법입니다. 네, 김용을 먼저 체포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곧 이을 정진상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정진상이가 나중에 어차피 상당 부분은 이거를 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이재명 주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죽겠다라고 총을 여기다가 쏘아라 라고 해서 관역을 자기 심장에 내주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김용의 구속으로 상당 부분 그 진술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진상을 불러서 그 김용이 얘기했던 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또 다른 말을 하나 진술을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또 연관자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수사의 기법상 더 핵심 인물인 정진상보다 김용의 체포와 구속이 이어진다라고 여러분께 한번 그 팁을 제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글쎄요 정진상이 훨씬 지금까지 이렇게 매체 뭐를 이렇게 들어도 정진상이가 더 유력 인물 같은데 왜 유력 인물을 내비두고 김용부터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게임의 이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범죄에 저지른 사람이 야, 내가 이걸 아무리 이 비밀을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숨긴다 하더라도 바로 같이 연루가 됐던 저 사람이 먼저 불면은 나는 더 형량이 더 중해진다.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는 차라리 내가 먼저 불지 하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예, 아주 흥미롭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로 완전히 입을 막고 저 입을 막고 하면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 없음 뭐 이런 걸로 할 테지만 저 사람은 못 믿는 것이죠. 저 사람이 분명히 요 정도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유리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불리한 거는 얘기를 하면은 그 불리한 게 나한테는 더욱더 이 부메랑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그 게임 이론이 서로 이렇게 못 믿어서 하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다 형량은 형량대로 다 받는 그런 경영학에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게임 이론이.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그 끈끈했던 삼각 그 편대가
사실상 끝났다. 이들의 정치 생명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법 처리 끝날 때까지는 뭐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1심, 2심, 3심 완전히 종을 칠 경우에는 뭐 1년 한 6개월 정도가 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사실상 이 끈끈했던 성남의 삼각편대는 그 막을 고한다. 이들의 정치 생명도 사실상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 판단이 이 적절할지 마른 판단인지 1년 또는 1년 6개월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여러 각종 매체에서 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팩트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검찰 주변의 그 팩트로 인정될 만한 그런 내용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8억 원을 수술했다는 얘기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구는 20억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개통도도 얘기를 했죠. 이 지금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이니까 선거 돈 많이 들잖아. 20억을 좀 해줘라고 바로 김용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죠? 유동규한테 얘기를 했죠. 유동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어제 나왔죠. 어젯밤 심야에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온 유동규한테 얘기를 해서 유동규가 누구한테 남욱한테 여기 이재명 그쪽에서 20억 좀 해달래. 그러니까 너 돈 있잖아. 너 뭐 몇천억 버는 거 다 아는데 20억 그 하나 좀 만들어줘. 현금으로 만들어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누굽니까? 남욱이 20억을 20억이 지금 단자 현금은 좀 시간이 걸려. 라고 뭐 8억을 급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정민영 도계공의 변호사이면서 도계공의 팀장으로 입사를 한 정민영을 통해서 건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대장동 보도가 터져 나오자 김용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돌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돌려줬을까요? 이제 대장동 게이트라는 얘기가 작년 8월,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막 50억 클럽이니 이런 게 전 언론 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 돈 우리 주고받은 거 밝혀지면 안 돼. 그러면 다 끝장이야. 라고 아마도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지가 뭐예요? 아직 통시지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주제가 안 나와.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재명의 그 긴급 회견으로 계속 지금 쭉 이어지는데요. 원래대로 5개의 이슈,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원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편성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5가지 이슈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10월 21일 금요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재명의 긴급 회견으로 저는 쭉 지금 이제 이어가고 중간에 여러분들 뭐 관계는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상 끝났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두 번째, 죽은 지시없게 했겠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시죠. 죽은 지시없이가 이걸 했겠나. 세 번째입니다. 언론에 군림하는 네이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의 폐해 이런 것들이 중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한테도 이게 연결이 다 된다 하는 얘기. 네 번째입니다. 제2의 촛불. 제2의 촛불을 기도하는 세력들이 지금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윤관저 4개월 지연된 사연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 관저가 지연된 그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김나영님 반가워요. 감기 조심하고 좋은 일상 기원합니다. 우리 김재선 스패너님이 김나영님 극담을 해주셨고요.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자회견이냐. 내 살아생전 저런 뻔돌이는 처음 본다. 너구리님이 뻔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갈수록 구체적인 범죄 게이트가 나오겠어요. 도희님. 좌파들의 범죄 속속히 밝히려면 5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유경님. 그렇습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받았다면 12억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우리 헬로우 하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예, 헬로 하느님. 오늘 처음, 예, 제가, 닉네임을 불러드린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종종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민영도 변호사 법률가라는 것들이,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민영이 변호사인데, 팀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유동규의 이 직속 부하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민영한테 돈을 8억을 주고 그 돈이 바로 유동규를 통해서 누굽니까? 네, 김용한테 넘어갔다는 걸 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5가지 이슈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이슈를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그 CG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상 끝났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예, 저 말씀을 한참 설명을 하는 도중에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게 1억을 돌려줬다 하는 내용이 지금 예, 언론 지상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을 돌려줬다. 왜 돌려줬을까요? 예, 8억 중에 사실상은 6억 원이 검찰 수사 지금 뭐 중도이지만 그 검찰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예, 기자들이 많이 뭐 묻고 또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검찰 쪽에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8억 중에 1억 반환을 정황했다. 일단 요 작은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작년 9월에 대장동 특혜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예, 김용이, 7억 중 1억 반환을 한다. 야, 이거 일단, 당신 다시 돌려줄게. 왜? 그러니까, 야, 지금 줘봐.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금 저렇게,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스톱하고서, 일단 물밑으로 지금 잠수를 타야 돼. 이럴 상황인 것이죠. 예, 검찰이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방침인데,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예, 구속영장, 지금 달라진 상황이 오늘 이재명이 긴급 기자회견 한 것밖에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속영장이 거의 불보듯, 예, 보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재명 탄압, 불법 자금 1원도 안 써. 오늘은 사탕 한 개도 안 받았다 하는 얘기로 1원을 사탕으로 살짝 바뀌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예, 도스피인가요? 탄압 주장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이다. 지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국민께서 정확히 알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8억인데 왜 7억이라고 돼 있을까요? 요 1억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유동규나 또 김용 둘 중에서 1억을 주머니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인 것이죠. 배달 사고. 예, 처음에는 8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억을 받으면 되게 용처를 다 이게 조사를 합니다. 용처를 조사를 하고 8억을 수수했구나 그러는데 지금 7억, 1억이 지금 돌려준 거 빼놓고 나머지 또 1억이 지금 이 용처를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동규 쪽에서 1억을 슬쩍한 건지 아니면 김용 쪽에서 1억은 다른 데다 쓰고 나 7억만 받았다라고 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1억 원의 용처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쪽 얘기니까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글쎄요, 뭐 도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남의 다른 사람 돈을 저렇게 쓰면서 그것을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도둑끼리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글쎄요, 아이고 나 이거 어차피 내 돈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또 슬쩍 뭐 1, 2억은 그 빼놓을 테니까 차라리 내가 좀 하자, 나도 좀 먹자라는 의미에서 이 배달 사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하지만 그 당시에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 깊숙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쟤 분명히 이 중에서 몇 억을 아마 지 개인 돈으로 쓸 텐데 차라리 나도 그러면 저 사람한테 넘겨주기 전에 슬쩍 빼놓자라고 그렇게 했을 정황이 꽤 높은 겁니다. 제가 검사라면은 그런 식의 이런 합리적인 의혹으로 배달 사고를 추적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사람이 거쳐서 전액 현금으로 달라. 글쎄요. 이게 뭐 떳떳한 자금 같으면은 뭐 현금이든 무슨 뭐 수표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떳떳한데 쓰지를 않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네. 여러 사람 거쳤다는 얘기는 지금 저 어제도 설명했지만 저런 그 건냄 이런 것들이 서너 단계를 거쳐가지고 김영한테 돈을 전달이 됐는데요. 예. 이걸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불법 자금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런 상황을 이재명은 몰랐을까? 예, 주군한테 보고가 안 됐을까? 글쎄요. 주군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자기가 주군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썼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저 시각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각물을 통해서는 더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 지난해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한참 민주당 경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대 이재명의 경선 때 대장동 일파들의 현금 전달 과정을 저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죠. 이모 이사가 정민용 성남 도계공 전략사업 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예, 이모 이사라는 얘기는 이제 뭐 실무자니까요. 예, 그 아래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사후 사무실에서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회계 담당 이모 이사에게 돈을 마련해 전달하다. 그러니까 요 이모 이사라는 사람은 남욱의 부하라는 것이죠. 부하 직원인 것이죠. 야, 이 돈 현금으로 딱 좀 만들어가지고, 좀 줘. 누구한테 주냐면 저쪽에 정민영이 있잖아. 정민영, 내 후배, 변호사 후배. 그 친구가 지금 팀장으로 가 있으니까 걔한테 전달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정 전 실장이 동업하던 유동규 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예, 정민영 팀장이 유동규에게 전달을 하고, 예, 유동규는 또 사무실에 찾아온 김용, 예, 지금의 바로 민주연구장 부원장인 것이죠. 네, 그 당시에는 뭐 대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변인을 하고 다른 직책에 있을 때겠네요. 예, 김용에게 돈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전달하는 게 6억 정도 전달을 7억이 했군요. 7억을 전달을 받아서 나머지는 어디에 파킹할 때 파고 파킹할 때 파킹을 하고 어디에 급하게 쓸 때 쓰고 1억 원이 있는데 바로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나오고 뭐 유동규 또 김문기 처장 또 남욱 변호사 구속되고 막 이럴 경우에 야 이거 뜨거워라. 야 너 1억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 1억을 돌려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입막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어차피 공범이야. 공범이니까 1억을 일단 줄 테니까 너 어디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절대 내하고 이재명 지금 후보 얘기는 뭐 잘 알겠지만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했을 개연성 이런 것들은 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요. 김용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김용이 위례지구, 위례 신도시 있죠? 저쪽 그 미사리 가는데 위례 사업 때도 억대 뒷돈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커넥션은 성남시청의 근무를 성남시장의 근무를 할 때부터 이게 뭐 간단치 않은 커넥션인 것이죠. 예, 위례 사업이 진행될 때도 대장동의 바로 전 단계죠. 위례 사업이 진행할 때도 억대 뒷돈을 더 받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김용이 성남시의회 시의원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의 그 대장동 일당 남욱 등에서 14년에 1억, 17년에 수에도 수억대를 수수한 혐의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김용이 억대 뒷돈을 더 받았는데 이게 이 성남시가 펼쳐진 시공 관련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이 돈을 먹었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주군을 보호하는데도 정도와 한도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커넥션 삼각편대의 커넥션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의 이론, 네, 내가 아무리 이 비밀을 감춰주고 싶어도 제가 먼저 불면은 오히려 쟤는 검찰측에 박예는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나 좋습니다. 내가 얘기를 할 테니, 나를 좀 어떻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검찰 측에서 수사 기법이죠. 너, 당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얘기 안 해도 저 사람들이 얘기를 충분히 다 하니까 먼저 부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봐줄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 뭐 회유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든지 이 전체의 범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게임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세 사람 등에 그렇다면 내가 그냥 다 불어버리자. 이미 유동규라든가 남욱 중에서 상당 부분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교도소라는 게 여러분들 뭐 저는 아직 교도소 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뭐 들어가면 아주 그 심경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재범, 3범, 4범이라도 일단 교도소에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거기서 그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는 게 지상 명령 최대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건 뭐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뭐 장기수나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위세를 떠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여기서 나오는 그런 콩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이 본능적인 빨리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 실체적인 접근이 결국에는 이 세 사람 통해서 이 세 사람과 또 이미 남욱 또 뭡니까 그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퍼즐로 하나씩 착착착착 맞춰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